어떤 집에 삼형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장난감 때문에 이 삼형제가 싸우는 것을 아버지가 한심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삼형제가 서로 장난감을 갖고 놀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왜 싸우냐? 그랬더니 큰애가 하는 말이, 이 장난감은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감의 소유권은 저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둘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둘째가 말하기를, 이 장난감은 아버지가 형에게 사준 거지만 형이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증여권이 저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셋째에게도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막내입니다. 이 장난감은 아무도 놀고 있지 않아서 내가 놀고 있었는데 형들이 와서 자꾸 달라고 해요. 이 장난감의 점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다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가지 규칙을 말할 테니까 이걸 지키는 사람이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하자.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라. 첫 번째, 엄마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래요. 두 번째,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짜증내지 않을 사람. 또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래요. 세 번째, 엄마가 훈계할 때 말 대답 안 할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래요.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그 3가지는 아빠가 제일 잘하잖아요. 아빠한테 장난감을 주면서 아빠가 이 장난감 갖고 노세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는 오랜 기간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사회적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본 말입니다. 줄임말로 히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우스갯소리로 방콕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과에서는 이것을 회피형 성격장애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피한다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서울대에서 회피형 성격장애 7가지 증상을 말하는데 7가지 중에 4개 이상이면 이 성격장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번 봐보면, 첫 번째는 비판이나 거절, 인정받지 못함 등 때문에 의미 있는 대인관계 접촉이 관련되는 직업활동을 회피한다. 보통 이렇게 직장 외에 사람들을 깊이 대하는 거, 보통 홍보 역할이나 목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깊이 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정치 같은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회피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피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치를 느끼거나 놀림을 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근한 대인관계 이내로 자신을 제한하는. 무슨 말이냐면 대인관계를 할 때 소수 몇 명만 하고 나머지는 잘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과의 거절당할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5번째, 부적절감으로 인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한다. 새로운 대인관계를 잘 맺지를 안 합니다. 6번째, 자신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개인적으로 매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7번째, 당황하는 인상을 줄까봐 어떤 새로운 일에 관여하는 것을 혹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드물게 마지못해서 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고 항상 익숙한 일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4개 이상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회피형 성격장애가 증상이 심해지면 주로 혼자 살면 집 안에서만 살고, 부모와 함께 살면 방을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만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행여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되어서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조현병, 정신분열병의 걸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살다 보면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다툼으로까지 키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갈등이 생기면 나름의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원시적인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주먹, 폭력을
사용해서 해결합니다. 원시적인데 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해봤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면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여자분들은 주로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남자들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무릎을 꿇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주로 맞짱을 떠서 싸웁니다. 실제 싸워요. 성장한 후에는 조폭같이 집단을 이루어서 협박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힘으로. 러시아 같은 나라는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합니다. 이게 다 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갈등 해소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우 미숙한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법은 멀고 목이 가까워요.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이 실제 통하는 이유는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성숙한 해결 방법은 관계를 개선함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최소 3명 이상, 어떤 경우 4명, 5명, 많으면 10명. 뭐 줄줄이 낳다 보니까 중간에 간혹 죽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무튼 많이 낳았습니다. 많이 낳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회성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갈등하고 해소되는 동안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가 집안에서 엄마가 없을 때 여동생을 주로 심부름 시킵니다. 여동생에게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와. 엄마가 없을 때는 오빠가 무서우니까 라면을 끓여왔어요. 근데 엄마가 오니까 엄마에게 여동생이 달려가면서 엄마한테 울면서 말합니다. 오빠가 라면을 끓여오려고 했다. 엉엉 울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끌려가서 심하게 혼납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항상 집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나가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빠가 자기 방으로 누굴 불러들여요? 와봐. 가중 처벌이 주어집니다. 왜 일렀어? 여동생은 뭐라게요? 이제 벌벌 떨죠. 앞으로 일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가 온다 해도 함부로 일렀다가는 그 뒤에 더 큰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걸 통해서 뭘 배워요? 인간관계, 사회성을 배우게 되고, 아이들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인간관계와 사회성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을 1명, 2명만 낳기 때문에 서열이란 게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 뭐예요? 서열이 똑같습니다. 평등. 그래서 뭐가 발달하지 않아요?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이 돼야 사회성이 잘 발달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2명으로 안 돼요. 싸우니까. 3명 이상이 되면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큰애한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부모 대신이니까 뭐라고요? 동생들 잘 지켜. 3명 이상이 이게 가능해요. 2명은 싸워서 안 돼요. 지가 뭔데 이렇게 달라듭니다. 3명 이상이 돼야 큰애한테 책임을 맡겨줍니다. 3명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2명이 의견이 항상 같은 편이 되는 게 아니지만 2명이 의견이 같고 1명이 의견이 다를 경우 주류가 생기고 비주류가 생겨요. 우리 정치로 말하면 여당이 생기고 야당이 생깁니다. 비주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왕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아이가 5명 정도 되면 아이들이 각각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모는 다 신경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야,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해결해. 스스로 해결해.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가 1명 때문이기 때문에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다니면서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집안에서 소황제가 돼요. 무엇이든 다 들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학교로 모인다는 거예요. 학원으로 모여요. 다 소황제처럼 살다가 학교에 모였는데 뭐가 안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뭐라고요? 큰 소리 내면 안 돼. 기다려야 돼. 참아야지. 근데 아이는 뭐예요? 집에서는 다 원하는 데 해줬는데 이제 학교 가니까 참아야 된대.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부모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결해요? 학교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학교 폭력위원회, 학폭위를 열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학폭위는 진짜 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함으로 최소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학폭위는 그냥 그 문제를 감정 없이 해결하고 관계 개선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열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아이들이 사회를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갈등이 생겼어요. 사회에 나가서 갈등이 생기면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고소, 고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 사회 나가면 경찰서에 고소, 고발하고.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 모든 문제를 탄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29명을 탄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탄핵만 해가지고는, 탄핵은 고소나 학폭위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후에는 4분의 1을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갈등을 해소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고소, 고발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탄핵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탄핵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이 최고로 올랐다가 지금은 국민의힘에 밀려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 고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개선을 통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본론은 어떻게 하면 이 관계 개선, 사회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다툼이 있으면 그 작은 다툼에서 문제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이유는 작은 다툼일 때 문제를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도 작은 불씨일 때 끄면 쉬운데 불이 커지면 끄기 어렵습니다. 지금 1월 7일부터 미국 LA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강풍을 타고 지금도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도 수백조의 재산 피해,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불타고, 지금 1월 7일이니까 오늘이 26일이니까 20일째 타고 있는데, 그래서 진화율을 체크해봤더니 지금 진화율이 14%래요. 거의 진화가 안 되고 있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는가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불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없대요. 비가 와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21세기 로봇 뭐 인공지능 하는데 불 하나도 못 끄는 시대입니다. 작은 불씨일 때 껐으면 쉬운데 큰 불이 내니까 끄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작을 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데, 이걸 안 함으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저수지, 감정의 저수지가 있어요. 지구는 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근데 달은 해가 비치면 200도가 되었다가 해가 안 비치면 영하 100도가 된 300도의 일교차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는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고 바다가 3분의 2고, 달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완충을 할 수 없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저수지. 감정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고난과 성공 사이에 기복이 잦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호들갑 떨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감정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근데 감정 저수지가 바싹 마르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흥분해가지고 세상을 다 언뜻하게 난리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침울해져서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감정 저수지가 메마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냥 지나갔다가 한 소리 딱 들었는데 그 이야기에 감정이 폭발하고 흥분하고 펄펄 뜁니다. 특별히 분노는 우리의 감정 저수지의 물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대요. 하지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근데 화가 나니까 뭐예요?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해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만들지는 말라는 겁니다. 또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이렇게 품지 말라. 하룻밤 이틀밤이 지나게 되면 분노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저수지를 완전히 메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를 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상태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작은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분노가 작은 틈이 돼서 마귀가 들어오지만 나중에 자기를 완전히 장악해 버려 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견고한 진을 만들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마귀에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틈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과할 것이 있으면 빨리 사과해야 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 분노가 그 사람을 망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관계 개선, 성장, 이렇게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작은 다툼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라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는 사건, 어떤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 분파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하도 억울하니까 어떤 성도가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 고소한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헬라 지역, 그리스 땅이기 때문에 배심원을 통한 재판을 했어요. 배심원을 통한 재판이란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니까 그 문제를 자세히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배심원이 듣고,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 문제를 고린도 지역에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만약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야, 너네는 이런 문제가 많잖아 하고 이야기하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게 아니냐. 그렇다면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재판에 이겼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손해를 감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철학기도를 같이 했던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철학기도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근데 그분은 미용실을 운영하셨는데 남편이 건축 일을 하셨어요. 남편이 사업도 몇 번 말아먹었지만 속 썩이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철학기도를 할 때 그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 그런 이야기 갖고 막, 남편이 속을 썩이면 항상 하는 말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80년인데 그까이 것 한번 참고 살아보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하도 힘드니까 하시는 이야기겠죠. 그분이 인내하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분이 결국은 건축일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게 됐고 지금도 그분은 교회 등록해서 잘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할 때 이거 너무나 큰 희생이 아니냐, 이거 너무 바보 같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십자가 지는 일을 판단해 보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약간의 손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큰 빵이 있어요. 두 명의 친구가 이 빵을 정확히 둘로 나눠서 갖기로 했어요. 먹기로. 정확히 반으로 딱 쪼갰습니다. 두 친구가 하나씩 가졌어요. 근데 두 친구가 하나씩 가졌는데 누구 것이 더 크게 보일까요? 둘 다 하나씩 가졌다니, 똑같이 가졌다니, 누구 것이 더 크게 보여요? 상대방 것이 더 크게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 명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내 것이 적은 것 같으니까 바꾸자. 바꿨어요. 바꾸고 났는데 또 누구 것이 더 크게 보일까요? 바꿔도 또 상대 것이 더 크게 보여요. 참 이상한, 우리 눈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약간 손해보고 산다, 이런 느낌일 때 상대는 뭐라고 느낄까요? 공평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손해본다 이렇게 느낄 때 상대는 뭐라고 해요? 내가 약간 이익받다 이렇게 느낀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실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평화가 임하느냐면, 내가 약간 손해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는 공평하다 생각하니까 그때 평화가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갈등과 다툼이 해소가 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생기려고 하면 저놈은 이기적인 놈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뭐 마지막 예화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 소책자입니다. 60페이지. 빨리 읽는 사람은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글자가 얼마나 크고 적은지, 그림만 많은지. 이거 글자가 몇 개 없어요. 제가 어제 한번 읽어봤더니 10분에서 15분 되니까 한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미국 선교사 부부가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에라는 섬에 가서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거기 갔더니 아직 거기는 파인애플 나무가 없더래요.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 100개를 돈을 주고 사서 원주민들에게 일당을 주고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첫 수확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너무나 기다렸던 수확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익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두 부부가 이렇게 수확을 전에 이제 한번 그 파인애플 밭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파인애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다 훔쳐가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누가 훔쳐갔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묘목을 심었던 그 원주민이 그걸 다 훔쳐가 버린 겁니다. 혹시 익으면 주인이 가져갈까 봐 익기도 전에 싹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따졌습니다. 왜 훔쳐갔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원주민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정글에서는 심는 자가 먹는 것이 원칙이다. 뭐라고요? 점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원주민들 정글에서는 심는 자가 먹는 게 원칙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는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 화가 나서 아내가 그때 진료소를 하고 있었는데 진료소에서 아픈 환자가 와도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해주지 않고 결국 너무 화가 나서 진료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 그래도 계속 훔쳐가니까 너무 화가 나서 파인애플 나무 100그루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파인애플 새 묘목을 사서 그 사람 말고 다른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일당을 주고 돈을 주고 다시 심었는데 절대 열매가 맺어 먹지 말라. 내가 선물 칼도 주고 이렇게 선물도 주면서 약속을 받고 묘목을 다시 심었습니다. 이 새로운 원주민들은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신을 훔쳐가지 않기로. 드디어 3년이 흘러서 파인애플을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또다시 훔치고 없어지는 거 가보면 없어요. 이 선교사 부부가 또 너무 화가 나서 남자 선교사님은 상점을 했어요. 상점에서 물건 안 팔겠다. 그 당시 이렇게 그 원주민들에게는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상점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소금을 안 판다면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 하고 정글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전도할 대상자가 아무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미국에 있었으면 돈을 주면 파인애플을 얼마든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었는데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이게 뭔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베이직 라이프 프린시플 세미나라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그가 깨달았던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그 파푸아뉴기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파인애플 농장으로 갔어요. 농장에 가서 엎드려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을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먹어도 좋고 원주민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계속 훔쳐갔어요. 근데 선교사 부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원주민이 그 선교사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맞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어봅니다. 원주민이. 그런데 왜 당신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교사가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을 해요. 내가 이 파인애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파인애플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것을 누구의 것을 훔친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것을 훔친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문이 원주민 사회에 싹 퍼진 겁니다. 여러 원주민들이 와서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도 허탕이고 아이들이 심하게 아프고 아내는 아이를 못 갖고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낚시를 가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쳤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실제로 너무 두려워하고 그 다음부터는 파인애플을 훔치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와 원주민 사이에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주민과 하나가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교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상대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통하여 상대를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큰 희생을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작은 헌신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상대도 살고 나도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히키코모리 회피형 성격 장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히키코모리는 갈등과 다툼을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다 단절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사회성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작은 갈등이 있을 때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할 때 상대도 살고 나도 살아나는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2025년 한 해에 관계의 성숙함을 통하여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명절에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